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교육과 사회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6장 2절에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평등화론, 그리고 불평등, 재생산론, 그리고 무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수업의 말미에 핀란드 사례와 교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등화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호레이스만, 헤비거스트, 블로와 덩컨을 중심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자, 학교는 위대한 평등 장치다. The Great Equalizer다.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평등화를 실현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비거스트는 자, 교육은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해서 계층 상승에 기여를 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직업 구조의 하층은 감소하고 상층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어떤 직업 구조의 상층 이동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블루와 덩컨의 지위 획득 모형을 보시면은 자, 지위 획득의 어떤 결정 변수는 자,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계층 배경 요인, 즉 아버지의 교육과 직업보다는 어떤 개인이 받은 어떤 교육과 그런 초기 경험이 어떤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직업 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레이스만은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서 37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자 1837년에서 자 1848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교육감을 지내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1852년도에 자 매사추세츠주에서 자 미국 최초로 의무 교육법을 발효하신 분입니다. 자, 보통 이 19세기 초중반에 그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자, 모든 사람이 교육할 필요 없다. 자, 일부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education for all.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과 자, education for elite. 아니다. 엘리트 중심으로만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는데 결국 분위기가 자, education for all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호레이스 마리안 사람이 자, 미국 최초로 자, 의무 교육법을 이렇게 발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호레이스 마리라는 사람은 그죠? 이런 1830년대부터 그죠? 이렇게 일반 학교 운동, 저 카먼 스쿨 무브먼트 운동을 계속 이렇게 전개시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일반 학생들이 그죠? 그 학교를 갖다 다닐 수 있도록 전개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죠? 이런 운동의 어떤 그런 효과로서 그죠?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의무 교육법이 1852년도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죠? 자, 이런 어떤 카먼 스쿨 무브먼트라는 게 그죠? 결국 일반 학교라는 것이 자, great equalizer. 자, 위대한 그런 어떤 평등 기제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온 겁니다. 자, 그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자, 한 계층이 자, 열심히 일한 것을 다른 계층이 착취한다고 보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자, 계층 갈등을 자,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이 볼 때, 자, 부자의 재산을 훔쳐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 자, 평등 사회로 가는 그런 첩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렇듯 자, 호레이스만은 자, 보통 학교 이 카먼 스쿨이 자, 인간 삶의 조건에 자, 위대한 평평자, 자, 그레이트 이퀄라이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자, 모든 계층, 종파,
인종을 막론하고 보통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노력의 어떤 그 결과로서 그 1852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무교육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카먼 스쿨 혹은 뭐 공립학교 아니면은 의무 교육이 그죠? 자, 어떤 역할을 저기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미국의 그 학교 교육의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용광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학교하고 용광로하고 자, 무슨 관련 있지 하는 이런 의문이 아마 제기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코 꼭 들어가 가지고 저 철광 생산 공정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철을 만드는 과정은 그죠? 먼저 제선 공정입니다. 자, 쇳물을 그런 생산하는 그런 기초 공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강 공정입니다. 자, 센 물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자, 강철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가 연주 공정입니다. 자, 액체 상태의 철이 자, 고체가 되는 공정입니다. 자, 네 번째가 압연 공정입니다. 자, 철을 강판이나 이런 선재, 와이어를 갖다가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죠? 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 미국 사회에서 그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다.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하나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학교를 딱 만들어 가서 만다. 여기 이런 어떤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런 다양한 애들을 갖다가 학교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래 집어넣어 가지고 만다.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자, 영어를 가르치고 만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런 개신교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 미국의 그런 어떤 문화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다. 얘들이 갖고 있는 만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순물들, 그런 물들을 갖다 쫙 빼버린 거 이렇게. 쫙 빼가지고 만다. 그런 어떤 하나의 국민, 그런 순수한 그런 미국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 이 학교가 만다.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런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와스프라는 그런 미국 정통 이런 어떤 문화에 만다 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만다 이 모든 이런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런 여건에서 사회화를 시켜서 만다 미국을 갖다 이렇게 부강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목적 혹은 어떤 이 당시 산업혁명을 통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지만 만다 상당한 정도를 만다 어떤 그 순수한 미국인 혹은 이런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동화시키기 위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정치적인 요인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종교를 가진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만다 이런 학교에 그죠 들어가게 해서 그죠 순수한 그런 미국인의 정신인 그런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와스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와스프라는 것은 만다 W의 그 화이트 쉽게 말하면 인종적으로 백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S라는 것은 앵글로 섹슨 쉽게 말하면 민족으로서는 그런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것이고 P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통 미국인은 이런 백인이면서 그런 앵글로 섹슨 그런 민족이면서 그런 프로테스탄트를 갖다가 가진 이런 사람들을 미국 정통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만다 비록 민족이나 인종은 틀리지만 만다 이런 와스프 문화 그죠?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이렇게 동화시키는 것이 자 이렇게 중요한 어떤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갖다 강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문화를 갖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그 종교적으로
이 그 캐톨릭이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자, 학교에 가니까 이 개신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캐톨릭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 당신이 만든 그 학교에 나 못 다니겠다 해서 이 만드는 학교가 바로 이게 바로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의 전통은 그죠? 이 개신교에 반발한 이 캐톨릭이 만다 이 사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의 그죠? 전체 사립학교의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한 공립학교와 먼저 대비하면은 한 공립학교가 90이면은 한 사립학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0 정도 되는 그 비중 중에서 또 한 90%는 이 카톨릭 계통의 그런 어떤 그 사립학교고 한 10%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상류 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는 그죠? 이 전통이 그런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죠? 어떤 개신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카톨릭의 반발에서 이런 사립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렇게 아까 전에 그죠? 우리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만다 미국의 집회나 동전에 그대로 적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을 보시면은 그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이 플루러버스 우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가 그죠? 이게 out of 그래, 플루리버스는 many, 자, unum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것에서부터 하나, 쉽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런 것을 뭐한다? 하나로 이렇게 순수한 어떤 하나의 미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지폐를 보시더라도 그죠? 미국 지폐 뒷면에 그죠? 그 독수리가 그죠? 이렇게 리본을 물고 있죠. 그죠? 그 리본 안에 저 이 플루르버스 그 우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갖다가 만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순수한 미국인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런 이념과 정신들이 이 미국의 지폐나 이 동전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헤비거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비거스트는 그 1961년도 자,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Post Society 어떤 4개 국가, 그 미국, 그 브라질, 영국, 그 오스트리아 그 4개국의 그 교육과 그 사회 이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평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비거스트는 자 미국, 브라질, 영국,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자료를 분석한 뒤에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자 그들을 부모의 계층으로부터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사회 평등화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이러한 상향 이동 요인은 교육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촉진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 교육은 자, 이들 요인 모두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 훈련받은 기술 인력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자, 과학기술의 진보는 자, 훈련받은 연구자들에게 달려 있다. 자, 개인의 재능은 자,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잠재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도 교육을 통하여 그 능력이 개발된다. 자, 한편 교육은 그 피임 방법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 교육받은 그런 상류층의 출산율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은 또한 그 하류층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중류 계급의 가치관과 소유 양식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 하류층 사람들의 노동자 교육과 초등 및 중등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조직 활동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터 블라우와 그 오티스 덩컨의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미국의 직업 구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에서 그 지위 획득 그 모형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직업 지위를 획득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자, 세대 내 사회 이동의 과정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우와 덩컨의 그 직업 지위 회계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의 교육과 그 부의 직업이 그 본인의 교육의 한 26%의 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의 직업과 그 본인 교육이 그 본인의 그 첫 번째 직업의 한 33%의 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직업, 그리고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직업이 그 현재 직업의 약 43%의 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부의 교육이나 부의 직업, 그 본인의 교육과 본인의 첫 직업이 직업 지위에 어떤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불평등 재생산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즈, 긴티즈, 그 카노이, 그 라이트와 페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즈와 긴티즈는 자, 교육 불평등의 원천은 그 학교 제도 안에 있지 않고 그 학교 밖의 그런 계급 구조, 나아가 그러한 계급 구조를 발생시킨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그런 자본주의 기업가들에게 자, 훈련받은 기술 인력 공급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회 통제 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자, 학교가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자본가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와 사회 관계의 유지를 위한 자, 의식과 가치, 그런 성향 등을 재생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노이는 자, 교육이 자, 지배층의 그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교육 수익률의 교육 단계별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수익률은 자, 학교 발달 초기에는 낮았다가 그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만 자, 취학이 보편화되고 그 상급 학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낮아진다는 그런 사실에 착안해서 자,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에는 자,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자, 그 이득을 취하고 자, 하류층은 자, 이득 없이 D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교육은 가진 자에게만 봉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터와 페로는 자, 교육이 그 상층 집단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자, 하층 집단에게는 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수익은 노동 계급보다는 관리자 계급에 있어서 더 크고 교육, 연령, 경력 등이 동일한 경우에도 자, 고용주는 관리자나 노동자보다 많은 소득을 차지합니다. 결국 교육이 상층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뮤얼 볼즈와 허버트 긴티즈는 자, 스쿨링 인 캐피탈리스트 아메리칸 이 책에서 그죠? 자, 학교 교육은 자, 표면적으로는 그런 능력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생산 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즈와 긴티즈의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 경제적 불평등과 그 사회적 비이동성의 원천은 노동 과정의 불평등과 자, 밀접하게 병존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재산 및 그 시장 제도와 그 노동의 그런 사회적 관계 및 불균형 발전의 역할에 기인합니다. 자, 미국 사회의 불평등의 뿌리는 그런 계급 구조 및 성적, 인종적 권력 관계의 제도에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학교 제도는 자, 이 특권 구조가 그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학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무력합니다. 사실상 학교 교육에 있어서 계급적, 성적, 인종적 편파성은
사회 전체의 특권 구조를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반영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평등화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평등의 원천이 그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있는 것이라면 교육 개혁안은 불평등의 제도적 기반인 그런 경제 제도를 변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회 평등화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카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카노이는 그 1972년 The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 교육의 정치 경제라는 이 논문에서 교육 수익률의 교육 단계별 이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주는 시사점은 그죠? 보통 학교 교육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보통 중상류 계층은 이렇게 교육의 수익률이 좋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득을 취하지만 보통 하류 계층들은 보통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고등교육이 이 보편화 단계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어떤 이득은 어떤 취하는 경우는 어떤 드물고 상당한 정도는 이런 학교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어떤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어떤 분위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그죠? 우리나라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 졸업장이 지금 그죠? 큰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로스쿨이나 그런 의학 전문 대학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다 일정 수준의 또 시간이 흐르면 만다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만다 자기 사비 다 털어가면서 그죠? 자기 일한 거 그죠? 몽땅 만다 자식 새끼한테 그죠? 이렇게 외국 유학비를 보낸다든지 그런 로스쿨이나 그런 뭐 의학 전문대학원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내놓고 나면 뭐 한다? 이제는 뭐 한다? 그게 그렇게 이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눈물을 또 머금게 되는 이런 어떤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죠? 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뭔가 이 학교 제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그죠?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점이 되면 그죠?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다. 저는 모든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아니 무상 교육으로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든지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을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게 되면 그죠? 뭐 대학을 간다든지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꿈인가요?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카노이는 교육 수익률의 교육 단계별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교육 수익률이 학교 발달의 초기에는 낮았다가 취약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만 취약이 보편화되고 상급 학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낮아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였습니다. 각급의 학교 교육, 예컨대 그 초등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 초등교육에 다니는 사람들과 수익률이 낮아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다니는 사람들의 계층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그 학교 교육의 기회가 아직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은 다니기가 어려워서 중상류층이 주로 다닙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그 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도 다니게 됩니다. 이때에는 바로 한 단계 위의 학교 교육의 수익률은 높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류층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급 학교도 보편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하류층은 역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와 똑같은 과정이 다시 상급의 교육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교육 수익률이 높을 때,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에는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그 이득을 취하고 하류층은 이득 없이 D만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은 가진 자에게 봉사하고 자, 못 가진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라이트와 그 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와 페론은 그 1977년도 Marxist Class Categories and Income Inequality, 마르크스 계급 범주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어떤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를 보시면 그죠? 소득과 그 교육의 그런 관계가 높은 것이 고용주 계급, 그리고 다음이 관리자 계급, 가장 낮은 것이 노동자 계급입니다. 자, 이것은 그 상층 계급일수록 학력에 소득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하층 계층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 나를 보시면 그죠? 그 관리자 계급에 있어서도 그죠? 교육의 영향력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낮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동일 계급 내에서 교육의 차이가 그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다를 보시면 그죠? 자,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는 그죠? 인종 간이나 그 남녀 간의 그 교육의 차이가 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나 다만 그 흑인 여성이 이 다른 집단보다 약간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와 그 페론의 그 교육과 소득에 대한 그 단순 회귀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 빨간색 네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15,000달러, 그리고 관리자가 1,700달러, 그리고 노동자가 8,200달러입니다. 노동자하고 저 고용주는 거의 한 2배 정도 임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5,400달러, 노동자가 4,800달러. 그 남성들에 비해서 거의 임금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인 그 흑인 남성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8,700달러, 노동자가 7,400달러입니다. 저 백인 그 여성들보다는 임금이 많고 그 대신에 이제 백인 남성들에 비해서는 임금이 조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5,100달러 이렇게 기록하고 가장 이렇게 좀 낮은 편인데 그 백인 여성들 그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그죠? 그 백인 여성이 그 노동자가 4,800달러고 자 흑인 이 여성 노동자가 5,100달러로서 그죠? 이 흑인 그 여성 노동자가 자 임금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많이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들을 지금 이 그 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급과 인종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그 소득 격차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모 박스 보시면 그죠? 1번 자 고용주와 관리자가 5,081달러의 그런 어떤 갭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는 자 6,865달러의 갭, 그리고 3번이 그 관리자와 노동자는 자 2,529달러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자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자, 9번 보시면은 자, 백인 남성하고 자, 흑인 남성은 1986달러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0번에 그 백인 남성하고 자, 백인 여성 간에는 자, 5,527달러. 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번에 자, 흑인 남성하고 백인 여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3,352달러의 그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를 한번 볼까요? 자, 12번. 자, 백인 남성과 자, 흑인 남성 간의 차이는 659달러로서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그 백인 여성과 그 흑인 여성 간의 비율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30. 오히려 쉽게 말하면 흑인 여성이 230달러 갖다 더 받는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14번에 백인 그 남성과 자, 백인 여성을 비교해 보니까 자, 3,373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또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15번에 그 흑인 남성과 그 흑인 여성을 비교해 보니까 2,620달러를 갖다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그 이중구 교수의 그 금수저, 흙수저,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흙수저라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들 겪지 않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슬픔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지는 본인의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마치 로또 복권 뽑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순전히 운에 따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성패가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사회라면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연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라도 금수저와 흙수저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로 태어난 사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는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의 경제적 지위로 세습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세대 간 이동성, intergeneration mobility가 작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대 간 이동성이 작을 때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는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상위 계층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의 분배 상태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따질 때는 대체적으로 한 시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었는지를 봅니다. 지니 계수 등의 불평등도 지수가 바로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 불평등도 지수를 통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이나 재산상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점에서의 분배 상태가 아주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세대 간 이동성이 크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세대에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내 자식대에 가서는 상위 계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빈곤함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현재의 분배 상태가 아주 불평등하면 세대 간 이동성이 크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분배 관련 통계를 보면 어떤 한 시점의 분배 상태와 세대 간 이동성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소설가 피츠제랄드가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자, 무일푼의 상태에서 출발해 백만장자로 신분 상승을 이룬 주인공 개츠비를 세대 간 이동성의 대명사로 보아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첨부된 도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을 갖는 곡선이 바로 그 위대한 개츠비 곡선입니다. 자, 이 그림의 수평축은 한 시점에서의 그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니 개수의 수치가 더 커질수록 더욱 불평등한 분배를 뜻하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수직축은 그 아버지의 소득과 아들의 소득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그 관계가 긴밀해져서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인에서 첨가하면 수직축은 그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라는 지표인데 부모가 잘 살수록 자녀 역시 잘 사는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부와 소득이 세습되는 경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저 아래에 두 개의 표가 제시되는데 이 표는 한겨레 신문 신현호의 그 차트 읽어주는 남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거기 왼쪽에 그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보시면 그죠? 자, 미국, 영국, 자, 이탈리아가 불평등도도 심하면서 부의 세습이 아주 강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스웨덴, 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유럽 국가들이 이 불평등 정도도 작고 부의 세습도 약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죠? 그 자녀 세대가 계층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이 통계청 자료인데 그죠? 그 1999년도 보시면 그죠? 계층할 상승 가능성이 65%였는데 이게 2017년 들어오면 그죠? 이 31%로 이렇게 그 하락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그죠? 계층 상승의 약간 비관적인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그 빨간색 그 표시를 보면 그죠? 1999년도에 한 18%에서 그죠? 2017년도에는 54%로 이렇게 비관성이 이게 아주 많은 응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도 그죠? 지금 불평등과 그리고 부의 세습이 점점 뭐한다 이렇게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곡선이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올라가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진위 개수가 클수록 즉 한 시점에서의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세대 간 이동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 이 둘 사이에 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곡선이 뜻하는 바는 단지 둘 사이에 긴밀한 그런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자, 한 시점에서 분배 상태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세대 간 이동성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세대 간 이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 한 시점에서의 불평등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방향으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계층의 사다리가 길면 길수록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층의 사다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분배의 불평등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근면, 절약, 정직의 미덕으로 성공하는 것을 그린 호레이쇼 엘저의 소설에서처럼 말입니다. 자, 문제는 자,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황에서는 자, 이 엘저의 신화가 더 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근면하고 자, 아무리 전략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자, 현실의 장벽이 굳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지적하듯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부질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이동성도 무척 작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국의 경험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미국의 나쁜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자, 멀지 않은 장래에 계급 사회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언급된 그 허레이쇼 엘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레이쇼 엘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그 1868년도에 발표된 레기드 딕입니다. 자, 이 레기드 딕은 그 톰 소요의 몸을 제친 자, 미국의 베스트셀러이자 오프라 윈프라가 추천하는 청소년 성장 소설입니다. 자,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 딕이 정직과 굳센 신념으로 역경을 딛고 끝내 성공한다는 이야기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어떤 심어준 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그 이정임 선생님께서 자, 골든보이 딕 헌터의 모험이라는 이 번역본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그 개츠비 곡선을 개발해서 소득 불평등을 비판하고 최저 임금에 관한 그런 통념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앨런 크루거 교수입니다. 자, 앨런 크루거 교수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경제학자로서 자, 2011에서 2013년도까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자,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2019년도에 그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실려 있는 글은 그 한겨레 신문에 2019년 3월 19일자 그 어떤 글인데 그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크루그 교수는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경제정책 담당자 및 경제학자들 사이에 확산된 그런 최저임금 논쟁을 촉발한 경제학자입니다. 자, 프린스턴 대학의 두 젊은 경제학자였던 크루그와 카드는 1995년도에 펴낸 어떤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항상 실업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엄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대표 논문은 최저임금과 고용,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패스트푸드 산업 사례 연구는 각국의 경제학자와 고용정책 담당자 사이에 어떤 즉각 최저임금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 주의 접경 지역에 있는 410개의 패스트푸드점을 설문조사해서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 미국 전역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린 뉴저지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용이 늘었지만 연방 최저임금 4.25달러를 그대로 유지한 펜실베니아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신규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온 표준 경제학 이론을 깨는 도전적인 실증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반대의 연구 결과도 제출되는 등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에 그런 상관관계를 둘러싼 반박 및 재반박 실증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랐습니다. 자, 크루거와 카드의 연구 이후 경제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일치된 결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지만 이런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크루그 교수의 연구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론의 어떤 실증 근거로 제출됐습니다. 뉴저지주 사례에 대해 크루그는 논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저지주의 경우 햄버거 가격이 올랐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런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그 사회평등에 관한 그 세 번째 입장인 무관계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스위커와 민서는 그죠? 1972년도 그 논문에서 소득 분배 상황과 교육 분배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도 1972년도 논문에서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을 그 학교 교육에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치유를 위한 사회정책을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부질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앤더슨은 1961년도 논문에서 미국과 스웨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과 사회 이동 수준의 관계는 매우 낮고 교육은 사회 이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것도 영향력이 낮은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사회평등의 사례로서 핀란드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피언 드림, 교육 강국 핀란드의 힘, 촘촘한 복지, 켈라로 통한다. 핀란드의 복지는 켈라로 통합니다. 한국 성인들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면 핀란드인 지갑에는 켈라 카드가 있습니다. 켈라 카드 존재 유무에 따라 핀란드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회보험기관인 켈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저소득층의 주택보조금 지급, 보육비 지원,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학생수당, 건강보험 등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켈라는 부자 아이들도 차별하지 않는다. 곽 씨는 매달 통장을 통해 두 딸의 아동수당 210.5유로를 켈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핀란드에 태어난 아이에게 만 17세까지 지급된다. 아이가 하나인 집에는 100유로, 두 번째 아이에게는 110.5유로, 세 번째 아이에게는 141유로, 네 번째 아이에게는 161.5유로를 제공한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추가되고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182유로가 지급된다. 다섯 번째 아이 이후부터는 무조건 182유로가 추가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아동수당은 세금이 면제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1만 6,865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곽 씨는 매달 통장을 통해 들어오는 아동수당 210.5유로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옷을 사주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피로요 투어멜라 씨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 그는 수입의 48에서 50%를 세금으로 내는 고액 연봉자이다. 이혼한 남편은 파일럿이었다. 그렇게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14살, 12살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어 아동수당 210.5유로를 받고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10유로 정도를 더 추가해서 220유로 정도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아동수당을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한다. 피로요 씨는 이 돈을 모았다가 아이들이 방학 때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데 보탠다고 말했다. 문화 생활을 위해서 쓰고 있는 셈이다. 고액 연봉자이지만 두 명의 딸에게는 매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카드가 지급된다. 물론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 버스 카드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두 딸은 어떤 4km가 떨어진 종합학교에 다니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3만 1,835명의 학생들이 교통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20대 초반에 동거를 가능하게 만든 켈라. 고등학교 때 독립을 할 경우 학생 생활 보조금으로 246유로와 학생 주택 보조금이 150에서 200유로 내외로 지급된다. 대학생은 생활 보조금이 298유로 정도로 약간 많다. 핀란드인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정도에 독립을 하는데
저 학생 생활 보조금과 주택 보조금을 합쳐 400에서 450유로의 학생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들은 450유로 정도의 그 학생 수당으로 집세를 내고 나머지 비용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헬싱키 공대생인 자, 오스카리는 대학생이 된 18세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자, 켈라에서 지급하는 그 450유로 덕택으로 대학생이 된 후 독립할 수가 있었다. 자, 오스카리가 22세 때부터 독일인 여자친구 소피와 핀란드에서 동거가 가능했던 것도 바로 켈라 덕분이었다. 트루크 법대생인 자, 이리스 역시 자, 학생 수당으로 매달 450유로를 받고 있다. 자, 이리스는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 그 헬싱키가 아닌 트루크 대학 법대를 지원한 경우다. 자, 그는 역시 켈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자, 240유로의 월세를 내고 나머지 비용과 아르바이트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식비와 교통비, 용돈으로 쓰고 있다. 그는 만족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더 주면 좋겠다면서 내 경우는 조금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께 받은 용돈과 방학 때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켈라에 33년 동안 근무해온 리서치 센터 수석연구원 우르요 마틸다 씨는 아동수당과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빈부격차 없이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켈라에서 1년간 지급하는 수당은 핀란드 국민 총 생산량 GDP의 한 6.9% 수준이다. 물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높은 세금 부담률과 투명한 세제 관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 그 회원국의 그 조세 부담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왼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자, 2015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8.5%고 자, OECD 평균이 한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최하위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덴마크가 45.8, 스웨덴이 33.6, 아이슬란드가 33.1%로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그 2017년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자, 우리나라가 그 20.0%를 약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랐네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45.9, 스웨덴이 34.3, 그 아이슬란드가 34.2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죠? 그 핀란드의 그 사례를 봤죠, 그죠? 그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그 모든 학교들을 갖다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고 그 학생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아동 수당을 갖다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복지로 그죠 모든 학생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조세 부담률을 갖다가 OECD 그 평균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올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